무한폐렴 자유의 제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무한폐렴 처음 터졌을 때 그때부터 저는 이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화폐, 그리고 감시와 통제의 시대가 열렸구나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한폐렴이 많이 퍼지고 물론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을 한 측면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사람들이 점차 이제 큰 정부를 원하기 시작했어요. 큰 정부를 원하고 이거는 정부가 해줘야지, 이건 정부가 해줘야지, 돈을 풀어줘야지, 회사채를 사줘야지, 이러한 결국에는 이제 큰 정부가 들어서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이동의 제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당연시 되게 지금 돼버렸어요.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이게 지속된다면 길들여질 수밖에 없겠죠.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무한폐렴으로 이렇게 공포와 불안을 조장을 해서 물론 공포스럽고 불안하기도 하지 대부분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를 제한당하는 선택을 하게 만들죠. 어쩔 수 없이 이 무한폐렴이. 그러므로 해서 또 이제 스스로도 원하다 보니까 이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을 해도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원하고 있어요. 이건 정부가 나서서 해야지 이러면서. 장기적인 것이 된다면 사람들은 여기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의지, 개인의 자유의지가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상실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자유롭게 뭔가를 풀어줘도 개돼지 수준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자, 소리가 아직도 안 돼? 이게 여기랑 시차가 있어서 그래. 그거 끝나가구나. 자, 영상 보시고 오셨어요. 네, 여기서 추가로 또 언급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창기에는 중국의 사례를 놓고 엄청난 군사적인 통제, 경찰과 군을 동원한 통제가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금방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양상이 달라요. 법과 여론으로 한마디로 조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좀 많이 얌전하고 여론에 잘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긴 해요. 보실까요? 제가 추가로 말을 하려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의 사례입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미국. 미국에서 반인종차별,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흑인이 죽으면서 일어난 이제 시위인데 이 뒤에는 안티파가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 반인종차별 그 시위하고 자경단, 미국엔 총기가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총 들고 자경단이 활동을 하면서 그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폭력 사태를 해결을 폭력으로 한다는 거죠. 그걸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 반인종차별주의와 반대급부로 맞서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거 8월 31일에 이 뉴스를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진짜 실제 미국에 살다 오신 분께서 얼마 전까지 거주하다 오신 분께서 전해주시는 얘기를 듣고 공권력이 정말 강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같이 있으셨잖아요. 당연하죠. 네, 여기에서 말하는 것도 이 기사에서도 트럼프 강경시위 진압에 찬성을 하고 바이든은 폭력을 유발하는 책임이 자경단에 있다. 그러면서 반인종차별 그 시위를 지지하는 거죠. 한마디로. 반인종차별로 네. 그러니까 부추겼죠. 네. 인종차별로 부추겼죠. 이 이슈를. 이 이슈를 이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네, 그 책임을 트럼프에게 떠넘기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네, 안 돼요. 그리고 네. 실제 지난번에 미국에 살다 오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텍사스였나요? 그때? 네. 말하는 게 텍사스였죠. 거기에 이제 치안이 많이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을 했는데 그러므로 해서 치안이 안정이 되었고 사람들이 그걸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이 우연한 폐렴과 겹쳐서 함께 일어나면서 이 부분을 큰 정부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에는 제가 이제 좀 급하게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거다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군과 경찰을 동원하는 저렇게 물리적으로 동원하는 일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보다는 법과 여론으로 다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당연하지. 네, 그게 바로 디지털 크러쉬, 디지털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큰 정부에는 초창기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재난지원금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연한 폐렴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거 사회주의 아니냐 하면서 다 반대했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이게 전 세계적이에요, 사실. 네.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아니에요. 네. 저는 안 받았습니다. 네? 뭘? 저는 재난지원금 안 받았어요. 저도 안 받았어요. 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거주하잖아요. 네. 재난지원금은 원래 원적지인데 그게 원래 그 지역화폐잖아. 네. 사실 지금 여기 살면서 그 돈 받아봐야 쓸모도 없고. 근데 그건 있어요. 그게 뭐 받으면은 내국노가 안 받으면 애국자 이런 건 아니고. 네. 안 받아도요. 쟤네들이 씁니다. 네. 받아도 쓰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를 얻게 놨더라고. 네. 그때 거기 이사를 하면서 원래 며칠까지 그 지역에 있으셔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처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제는 의료물품 뭐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인력들, 의료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공화시켰어요. 마치 공공재처럼 공공화시켰죠. 그리고 나서 또 이동의 제한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동의 제한이 처음에 생길 때 사람들은 반응은 어머 세상에 이거 공산주의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당연히 우리가 퍼뜨리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정부에서 저거 단속 안 하고 뭐해? 지금 그러잖아요. 네. 큰 정부를 스스로 원하게 만들었어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발적으로 QR코드를 찍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니게 되었죠. 네. 그리고 처음에는 클럽이나 몇몇의 오락기관 이런 데에서 시작이 됐다가 점차 늘려나가고 있어요. 결혼식, 박람회 이런 데까지. 저희도 그렇지. QR코드 찍고 다닙니다. 네. 우리 전시회 같은 거 하면 QR코드 찍어야 네. 돼요. 안 찍으면 안 들여 보내주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 그 시스템 때문에 이제 이해를 했어. 처음에는 어디 뭐 나이트클럽 갈 때 QR코드를 찍어야 되면서 QR코드를 찍는 것과 안 찍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했는데 이번에 찍어보니까 이거 찍으면 나중에 다 위치 탄로나겠구나라는 걸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위치를 실시간으로 개인들을 다 계속 쫓아다니는 건 아니고 어디에 다녔다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방역이나 치안 문제로 공권력을 원하는 문제에서 한국과 외국이 갈라집니다. 이 대처 방안이. 대처하는 방법이 지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폭동들이 막 일어나니까 물론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군데요? 있어요. 왜 웃어? 아니,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또 이렇게 공권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게끔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물론 체포해 또는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되게 소프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네. 법으로 그리고 저 사람들의 이미지를 타격을 입히는 여론으로 인해서. 이제 10월 3일에도 보세요. 거기에 또 어쩌고 저쩌고 당 그리고 국문 이렇게 해서 시위를 또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네. 개천절날? 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분들은 하실 겁니다. 안타까워. 네. 네.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작정한 거지 진짜. 아마도 난 그렇게 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그것도 이제 뿌락지가 아닐까. 대놓고 얘기하기에 간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이렇게 꺾고 나온 게 그 목사님 중에도 한 분 계셨거든요. 뉴스 화면에 나왔었어요. 정강호 목사? 조용하세요. 왜 저를 죽이려고 하세요? 남이 방송이니까 다 파괴해야지. 안 돼. 그거 아세요? 그거? 네. 지금 현재 프란체스코 교황도 이러고 있는 거? 그래요? 몰라요? 요즘 최근에 그랬어요?
그 최근인 건 모르겠고 교황되고 난 다음에 되고 미사 난 같은 거 볼 때도 이러고 있더라고. 이렇게 딱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러고. 프란체스코 형도 속이 안 좋은가? 내가 막 그랬는데. 괜찮으신가 모르겠어요. 그때 감기기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나온 그 방송에서 나온 그 무슨 행사 같은 데서 혼자서만 멀리서 계시다가 그 홀로그램이 슉 하고 사라지는 것 같은 화면 보셨어요? 그 프란체스코 교황? 네. 저는 그분의 아닌가 그래서 되게 궁금합니다. 요즘 잘 안 보여요, 솔직히. 네, 잘 안 보이죠. 네. 자, 보신 분도 계시네. 그거 보신 분 계세요? 네, 강효사님 보셨대요. 갑자기 사라져, 이렇게. 저 뭐야? 할 정도로. 네.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할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죠. 자, 또 이제 옆길로 샜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K방역이 세계의 모델이 될 겁니다. 이 치안 방법이나 이런 것도. 그런데 공권력이 강화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큰 정부가 오면 당연히 공권력은 강화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우연한 폐렴, 네. 다음은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까에 대해서도 계속 봐야 되겠죠. 사실 이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추측만 다 하고 있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네. 자, 이게 일어난 게 중국에서 12월 달에 뉴스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그쵸. 터졌다는 게. 네. 그때가 12월 31일 날짜로 해서 쭉 터졌단 말이에요. 원인 불명, 우한에서 폐렴이 돌고 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한 달이죠. 갑자기 미국 쪽에서 미 제약사, 세계적인 제약사긴 한데 미국 제약사들이 항바이러스 치료제인데 에이즈 치료제를 중국에 막 지원을 해주기 시작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왜 에이즈 치료제를 넣어줬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때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방송을 좀 했었어요, 조금. 그때 가져왔던 뉴스를 또 한번 재탕을 하고 있어요. 여기부터 보시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가운데 미국 제약업체들이 중국 보건당국이 요청해서 보냈다.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치료제 등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이때 이제 그것도 가요. 에볼라 치료제. 네. 가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익숙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에브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네. 이 뉴스를 보고 에브비란 데가 있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했고 보니까 이게 그 임상을 통과해서 결과가 나온 약품들이 아닌 거예요. 그 뭐 시약이에요? 네, 에브비 거는 정확하게 여기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이게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를 이 약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조차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냅니다. 그럼 이거 테스트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프리카의 네. 그 다국적 그 식량 기업들이 그 식량 원조란 명목으로 그 GMO 음식 갖다 주는 거와 똑같은 거지. 저는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그 식량을 나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얘네 그 빌 게이츠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번에 이벤트 201에 빌 게이츠가 그 주관하는 거잖아요. 빌 게이츠의 이벤트 201이라는 행사잖아요. 컨소시엄인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벤트 201 쳐보세요. 네. 이번에 중국의 또 시장에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들어가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왜 저렇게 끈질기게 버틸까 했는데 이거는 살려주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GMO 작물들 몬산토랑 또 빌 게이츠랑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테스트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숙님 맞습니다. 몬산토. 네, 몬산토 그 아프리카에다가 많이 그 식량 구호 물자를 보내는데 솔직히 우리는 안 먹죠. 그럼 먹으면 좀 애매하잖아.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먹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GMO 음식을 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것과 아프리카에서 먹는 게 다르다니까. 네. 아프리카에서 테스트 실험 다 하고 검증된 거를 또 판다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우한 폐렴 도는 거 중국에서 지금 저 백신 하는 것도 중국에서 실험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상적인 거를 딴 데에도 할 거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어차피 그거라니까. 근데 테스트를 저쪽에서 하는 거지. 중국이 또 지난번에도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의 제약사들이 임상하는 그 과정 자체
신약 같은 거 테스트, 만드는 것부터 테스트까지 다 저기서 하고 있는 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실험체 준공군 그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방송 한번 보세요. 그렇죠. 여기에 또 이벤트 201에 같이 참석했던 존슨앤존슨도 있어요. 그거 큰 회사인데. 네. 그러면 뭔가 관련성이 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일까요? 제가 요거 간단하게 써놨어요. 빌 게이츠 재단의 코로나 바이러스 시뮬레이션이 이벤트 201입니다. 예, 그때 네. 지금의 상황과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이야기했죠. 네. 그런데 이게 우한폐렴이 돌기 전에 원래는 12월에 터지긴 했지만 11월부터 징후는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두 달 전에 일어났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시뮬레이션이 그때 2019년 10월 18일에 있었고, 참석자, UN 관계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말이죠. 그렇죠. 왜 아름답습니까? 지속 가능하답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죠. 그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셨어요? 어떤 부분, 어떤 목적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그 부분이 네이버 사전에 있습니다. 사전에 있는데 거기에 내용에 좋은 내용을 다 들었어요. 환경 보호, 뭐 지속 가능한 이런 얘기 다 나오는데 의사 결정의 통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 결정의 통합? 네. 근데요. 자유라는 단어는 없어요. 평등도 있고 다 있는데. 자유가 없으면 뭐죠? 사회주의죠. 그렇죠. 독재죠, 독재. 네. 좋게 얘기하면 사회주의인데 독재죠.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어디라고요? 이벤트 201? 유엔이요. 아, 유엔. 그치. 네. 그 우리나라 문재인이 지금 취임 초기부터 계속 외치고 있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기결되는 건 신문명도시, 스마트시티. 당연하죠. 국정과제로 삼아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우한폐렴을 통해서 유엔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제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한 어느 정도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태까지 유엔은 사실 유명무실했거든. 네. 유엔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구를 다 동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201에 참가했던 기업 중에 존슨앤존슨 보이십니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전부 같이 갔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 싸우는 대립관계죠. 대립관계인데 왜 미국과 중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호흡기 질환, 코로나 바이러스, 우연한 폐렴의 시뮬레이션 행사에 참석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막 이런 게 막 어떤 음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그림이 있는 거죠. 빅픽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중국 공산당으로서 역할이 있는 거고, 미국은 미국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싸우는 구도에 놓여 있는 사람들 위에 정말로 체스를 두고 있는 한 사람이, 한 세력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소설을 쓰는 그렇죠. 겁니다.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지네, 갑자기 이렇게. 라면이 6가닥이어야 되는데 5가닥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가닥 먹었어요. 한 가닥 먹었어요. 자, 이 실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실험. 네, 실험이라고 봐야죠, 저는. 거대한 실험이죠. 거대한 지구 차원에서의 실험. 이 실험에는 중국만 있는 것이냐?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우리도 있잖아요. 그럼요. 한국도 우리도 있죠. 에이즈 치료제를 투약을 이때 했어요. 이러면서 비축량도 걱정을 하고 앞으로의 이거 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 여부를 검토 중인 두 번째 환자에게 의료진은 에이즈 치료제를 투여했다. 폐렴이 생겼던 첫 번째 중국인 여성과 네 번째 한국인 남성 역시 HIV, 에이즈 치료제를 투여하고 폐렴 등의 증상이 나아졌다. 그래서 이 에이즈 치료제가 상당히 효과가 많다는 내용을 이 기사에서 담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 우한폐렴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HIV 치료제를 넣으면 효과 있죠. 에이즈가 원래 면역 결핍증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나왔었던 게 에이즈 DNA, 그게 유전자 요소가 4가지가 편집이 돼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뉴스를 보고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뭘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K방역은 뛰어나고 일본은 개판친다는데 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방역을 제대로 안 해서 네. 고령자들이 빨리 죽어지면 일본 네. 재정에는 좋아집니다. 그렇죠. 진짜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건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미국도 많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유생인종들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생인종들이 그 보조금을 많이 받잖아요. 생활보조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번 감기로 죽는다. 그러면 뭐 솔직히 미국 입장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국가든지 고령자가 이런 연금의 부담을 안고 있다면 부채와 같은 느낌일 텐데 없어져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탈리아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네. 이탈리아가 지금 부채 허덕인 나라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 지금 무한폐렴이 많이 퍼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에 많은 고령자들이 죽어버리면은 이탈리아 정부는 좋아요, 이게. 그래서 나는 얘네들이 적극적인 방역을 안 하는 이유도 그런 게 있지 않나 하고 좀 그냥 소설을 써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좋은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령자들이 죽었을 경우 이제 유색인종은 유색인종대로 뭐 말씀하신 거대로 하고 고령자는 그 공통 분모예요.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기엔 너무나 따라주지가 않는 결정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의 네. 부적응자들이죠. 그렇죠.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런데 때마침 이 우연한 폐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신다면 연금도 안 줘도 되고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에서 반대하는 급부가 사라져주는 거죠. 그렇죠. 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우연한 폐렴이 정부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부분을 다 툭 떼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우연한 폐렴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은데요, 국제사회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네. 빌 게이츠가 2016년도 1월 28일에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은 세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것! 그렇죠. 근데 왜 그랬을까? 인민만 한국어판입니다. 여기서 중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동참자다. 중국은 과학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제3차 산업혁명을 이끈 빌 게이츠가 얼마 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아시죠? 네, 여기에 지금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 위에 슈퍼 인텔리전스인가? 아니요. 이거 아니라 아니. 요 밑에 있어요. 소형 결기하는 건가? 아, 내가 빼서 저기다 놨나 보다. 여기 없다. 네. 일단 있습니다. 네, 그 책의 저자가 바로 이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에요. 창립자이자. 그분도 그 책에서 전염병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 호흡기 관련 전염병이랑 동일해요.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네. 그래서 이분도 같이 거기에 나가서 이 말을 했으니까 같은 어젠다를 가지고 공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모델 이거 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의료하고 전염병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아요. 당연하죠. 같아요. 그리고 전염병자들이 그러니까 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 전염병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누구를 접촉했는지 알기 위해서 네. 개인 정보를 지금 강제적으로 수집하잖아요. 네. 평상시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됐죠. 이게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체 정보, 유전자 정보까지 수집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네. 네. 그건 상당한 뭐라 그럴까? 그 빅데이터는 상당한 돈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유전자 정보 자체는 상당한 돈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책에서요. 제4차 아니 저거 뭐지? 카이스트. 네. 이거 지문 날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유리에다 이렇게 하는데 네.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그 헬스장 가면은 지방도 측정한다면서 이렇게 뭐 붙잡고 있으면은 뭐 BMI. 체지방 얼마 뭐 이런 거. BMI 측정하는 거요? 그걸 BMI라 그래? 네. 이런 거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인구의 비만도라던가 신체 건강 상태를 알아요.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게 수출을 하면 사람들이 뭐 음식을 먹고 하잖아요. 네. 이건 빅데이터에 돌리면 평균치가 나옵니다. 이 전체 인구 중에 앞으로 몇 명은 몇 년 뒤에 당뇨가 걸리고 네. 몇 명은 심장병에 걸리고 이게 다 나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약을 상생할 수 있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죠. 시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큼의 수요가 있겠다. 네, 라는 걸. 지금 이 기술이 다 그게,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들이에요, 지금. 네. 네. 많은 분들이 인바디 얘기해 주시네요. 네. 인바디. 네. 평균 수명까지 아마 알게 될걸? 그 사람이 앞으로 몇 년 살 수 있을 것이다까지. 물론 추정치지만. 그 심장마비도 미리 이제 예측을 하고 예측 가능해요. 미리 출동을 해서 살려놓는다잖아요. 네. 자, 이 실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실험. 네. 네. 실험이라고 봐야죠, 저는. 거대한 실험이죠. 거대한 지구 차원에서의 실험. 네. 이 실험에는 중국만 있는 것이냐?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우리도 있잖아요. 그럼요. 한국도 우리도 있죠. 에이즈 치료제를 투약을 이때 했어요. 이러면서 비축량도 걱정을 하고 앞으로의 이거 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 여부를 검토 중인 두 번째 환자에게 의료진은 에이즈 치료제를 투여했다. 폐렴이 생겼던 첫 번째 중국인 여성과 네 번째 한국인 남성 역시 HIV, 에이즈 치료제를 투여하고 폐렴 등의 증상이 나아졌다. 그래서 이 에이즈 치료제가 상당히 효과가 많다는 내용을 이 기사에서 담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 우한폐렴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HIV 치료제를 넣으면 효과 있죠. 네. 에이즈가 원래 면역 결핍증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나왔었던 게 에이즈 DNA, 그게 유전자 요소가 4가지가 편집이 돼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뉴스를 보고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뭘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K방역은 뛰어나고 일본은 개판친다. 근데 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방역을 제대로 안 해서 고령자들이 빨리 죽어지면 일본 재정에는 좋아집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건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많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유생인종들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생인종들이 보조금을 많이 받잖아요. 생활보조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번 감기로 죽는다. 그러면 솔직히 미국 입장에 손해본 장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국가든지 고령자가 이런 연금의 부담을 안고 있다면 부채와 같은 느낌일 텐데 없어져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탈리아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탈리아가 지금 부채 허덕인 나라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 지금 무한폐렴이 많이 퍼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에 많은 고령자들이 죽어버리면은 이탈리아 정부는 좋아요, 이게. 그래서 나는 얘네들이 적극적인 방역을 안 하는 이유도 그런 게 있지 않나 하고 좀 그냥 소설을 써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좋은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령자들이 죽었을 경우 이제 유색인종은 유색인종대로 말씀하신 것대로 하고 고령자는 공통 분모예요.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기엔 너무나 따라주지가 않는 결정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의 부적응자들이죠. 그렇죠.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런데 때마침 이 우연한 폐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신다면 연금도 안 줘도 되고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에서 반대하는 급부가 사라져주는 거죠. 그렇죠. 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우연한 폐렴이 정부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부분을 다 툭 떼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우연한 폐렴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은데요, 국제사회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네. 빌 게이츠가 2016년도 1월 28일에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은 세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것. 그렇죠. 네, 왜 그랬을까? 인민만 한국어판입니다. 여기서 중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동참자다. 중국은 과학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제3차 산업혁명을 이끈 빌 게이츠가 얼마 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아시죠? 네, 여기에 지금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 위에 슈퍼 인텔리전스인가? 아니요. 이거 아니라 아니. 요 밑에 있어요. 소형 결기하는 건가? 내가 빼서 저기다 놨나 보다. 여기 없다. 네. 그래도 있습니다. 네, 그 책의 저자가 바로 이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에요. 창립자이자. 그분도 그 책에서 전염병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 호흡기 관련 전염병이랑 동일해요.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네.
그래서 이분도 같이 거기에 나가서 이 말을 했으니까 같은 어젠다를 가지고 공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모델 이거 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의료하고 전염병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아요. 당연하죠. 같아요. 그리고 전염병자들이, 그러니까 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 전염병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누구를 접촉했는지 알기 위해서 네. 개인 정보를 지금 강제적으로 수집하잖아요. 네. 평상시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됐죠. 이게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체 정보, 유전자 정보까지 수집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네. 네. 그건 상당한 뭐라 그럴까? 그 빅데이터는 상당한 돈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유전자 정보 자체는 상당한 돈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책에서요. 제 4차 아니 저거 뭐지? 카이스트. 네. 이거 지문 날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유리에다 이렇게 하는데, 네.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헬스장 가면은 지방도 측정한다면서 이렇게 뭐 붙잡고 있으면은 뭐 BMI. 체지방 얼마 뭐 이런 거. BMI 측정하는 거요? 그걸 BMI라 그래? 네. 이런 거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인구의 비만도라던가 신체 건강 상태를 알아요.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게 수출을 하면 사람들이 뭐 음식을 먹고 하잖아요. 네. 이건 빅데이터에 돌리면 평균치가 나옵니다. 이 전체 인구 중에 앞으로 몇 명은 몇 년 뒤에 당뇨가 걸리고, 몇 명은 심장병에 걸리고, 이게 다 나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약을 상생할 수 있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죠. 시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큼의 수요가 있겠다. 네, 지금 이 기술이 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그 기술들이에요, 지금. 네. 네. 많은 분들이 인바디 얘기해 주시네요. 네. 인바디. 네. 평균 수명까지 아마 알게 될걸? 그 사람이 앞으로 몇 년 살 수 있을 것이다까지. 물론 추정치지만. 그 심장마비도 미리 이제 예측을 하고 예측 가능해요. 미리 출동을 해서 살려놓는다잖아요. 여기 이제 이 기사에서 보면요, 빌 게이츠 재단이랑 중국 기관과 협력을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네. 빌 게이츠 재단은 현재 중국 기관과 협력해서 결핵 및 에이즈 예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중국은 전 세계 제4차 산업혁명에서 반드시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왜냐? 중국은 인력 자원이 풍부하다. 그리고 강제성도 띄고 있죠. 강제로 해도 다 되는 나라잖아요. 사회주의의 아주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국이 작아진 상태에서 협력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바이드 앤 컨커. 네. 그러니까 지금의 큰 중국이 아닌 여러 개로 쪼개진 그 중국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원하는 대로 중국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원한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세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중국. 여기에 보면 이 기사에서 농협 분야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몬산토 이런 그 유전자 조작 제품들이 식량들이 중국에 많이 중국에 많이 테스트가 되겠구나라는 걸 여기서 또 감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불쌍해요, 솔직히. 아니에요. 울트라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울트라맨이요? 그 중에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인구가 많으니까. 유전자 조작이 후천적으로 된다잖아요? 고질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 책에서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는 원인을 넣어서 그걸 퍼뜨리고 그걸 치료한다고 또 그 같은 거를 주입을 해요. 그럼 체외에서 유전자 조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체내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사태들과 아주 겹쳐지는 부분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백신을 맞는 실험을 하고 있는 중국의 인민해방군, 네, 그 군과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아마도 울트라맨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당연하죠. 라는 소설을 써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책이 이 책이에요.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이 사람이 바로 다보스 포럼의 회장입니다. 창립자 겸. 이분도 좀 볼때요. 반짝반짝 하시죠? 네. 맞네. 이분 책에 몇 페이지더라? 145페이지인가쯤에 나와요. 생물학 무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생물학 무기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으나 생물공학, 유전학, 게놈 분야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고위험 살상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서 공기로 운반되어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지금 우한폐렴이잖아요. 그렇죠. 네. 인공적으로 조작된 슈퍼버그, 메뚜기. 네. 예. 거대 맥부두기. 지금 걔네 어디 있어요? 몰라요, 어디. 다 얘 사라졌나 보네. 그래요? 예. 어딘가는 있을 것 같은데 다 잡아먹었나? 그리고 유전적으로 변형된 전염병 이거잖아요. 네, 에이즈 그 바이러스가 4가지가 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모든 상황들은 잠재적인 인류의 종말을 일으키는 씨앗이 될 것이다. 인구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완전히 멸종되진 않을 거예요. 네, 왜냐? 필요하니까. 그렇죠. 통제가 가능한 만큼만 내버려 둘 거라고 봅니다. 소설이에요? 맞습니다. 네. 형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소설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런 옷을 입고서 우리가 감히 형님들에게 개기겠습니까? 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충성. 네,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너무 나갔어. 자, 여기 보세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네. 이 사람 독일 출생 유대인이에요. 희한해요. 네, 유대인들이 많이 계시죠. 네. 이분이 UN 개발계획 부의장도 지내셨었던 분이고 여기 창립자. 네. 창립자예요. 세계경제포럼이 다른 이름으로 다보스 포럼입니다. 그렇죠. 다보스 지역에서 매년마다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러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WTO와 G7 회담 등의 막강한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당연하죠. 여기 이 행사에는 재벌과 정치인들, 비영리, NGO 단체들,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 경제학자, 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전부 다 모여서 세계적인 이슈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저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얘기가 실질적으로 세계 정치에 반영돼요. 네. 저 큰형님들의 모임 아니니까. 그쵸. 네, 그래서 무조건 다보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 다보스 포럼에서 가진 어젠다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빌더버그 회의가 비공식이다 라고 하면 이건 공식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책 중에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제가 왜 초판 인쇄 날짜를 이렇게 넣었느냐. 네. 이게 다 우한폐렴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얘기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초판 인쇄 날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도 4월 27일이에요. 맞나? 맞죠? 네. 역시 날짜에 대한 기억력은 끝내주네. 네, 날짜 기억은. 전 대충 그냥 2018년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냥. 날짜는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유전자 교정을 통한 질병 치료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파트가. 네. 특정 유전자를 매개로 하는 감염성 질환.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한국인 유전자가 따로 있고 중국인 유전자 따로 있고 서양인들 유전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러스 공격 때 네. 확산 효과가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언급되는 게 뭐예요? 지금 G형, A형 막 이러면서 바이러스 변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데이터를 쌓기 위한 초석에 씌우는 운이 아닐까, 운을 띄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오지 않은 유전자 가입 하는 아이 있죠? 네. 그 아이도 에이즈의 면역을 가진 아이를 만들기 위한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 소설인데, 네. 그 에이즈가 발생한 게 원래 그 인구 감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냐면 에이즈가 면역 결핍이인 거잖아요. 네. 감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야. 네. 근데 에이즈는 원래는 그냥 똥구녕 섹스나 이런 물질적 접촉기에서 퍼졌는데 네. 이게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게 공기 중 전파에 의한 우한폐렴이거든요. 둘의 특징은 면역력 감소. 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인류가 만약에 우한폐렴에 걸려서 면역력 감소에 걸린 상태에서 특정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전 세계 인류가 한 방에 많이 죽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래서 약이 없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진적인 그 어떤 그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전. 좋은 소설이에요. 네, 역시. 흐름이 그렇다는 거야. 흐름이.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걸 기반으로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기냐 에이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면역력 약화거든. 네. 면역력 약화를 시켜나가는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거 진짜 세계 인구 감소랑 그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이 에이즈 바이러스 초창기 그 기원이 무슨 원숭이와의 뭔 관계에서 생겼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확실하게 들은 건 아닌데 그런 내용들 많이 인터넷에 또 돌아다닙니다. 네, 저도 그거 봤어요. 네. 네. 근데 이 우한폐렴 같은 경우도 박쥐에서 기원했다. 동물로 탓을 돌리는데 사실은 우리는 실험실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탓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조작됐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목적을 가졌을까? 바로 인구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면역력 약화. 네, 면역력 약화. 인구 감축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카 바이러스도 저는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박원순 씨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 그 사람도 면역력 약화를 죽은 거예요? 아니 워낙 좋아하셔서 왜 동성애 똥구녕 섹스? 퍼포먼스도 이렇게 허가 잘 내주시고 우한폐렴 가운데서도 하셨었던 분이라서 네 굳이 엮자면 네. 그걸로 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면역력을 약화시키려는 건가? 거대한 음모가 있으셨나요 그분? 그렇죠. 저도 똥구녕 소리 많아요. 이건 비밀로 하죠.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거대한 음모라기래. 거대한 음모 있으시죠. 네, 있죠. 네. 이러면서 T바이러스 얘기도 나와요. 네, 레지던트 이블 아까 얘기하신 분 계신데 진짜 T바이러스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 T바이러스는 감기를 이겨내는 거에서도 되게 중요한 면역 세포라고 얼마 전에 그 기사도 나왔었어요. 네. 지난 방송 중국 중공군 실험체 거기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CCR5 유전자를 제거를 해서 완벽한 인간 치료제를 갖게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체외에서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표본도 갖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쫙 뿌려놓고 백신 너네 이거 안 맞으면 죽어. 이거 지금 급하니까 맞아야 돼. 라고 하고 진행을 한다면 표본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리고 아마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게 돼서 결국 할 거예요. 왜냐면 자발적으로 하라면 안 할 게 뻔하거든. 네.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무조건 스스로가 원해서 돈 내고 하게끔 만들어버리게 될 거야, 진짜. 결국은. 네. 네. 임상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하니까, 지금은 비상사태니까 하면서 돈을 내고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신세계 TV 전에 봤더니 지금 중국 사람을 강제로 묶어놓고서 그냥 백신 주사 맞는다고. 네,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군인만 맞춘다면서요. 근데 이제 민간인 대상까지 그냥 지금 강제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바깥에 나올 수 없게끔. 이 구라쟁이들 진짜 6월 달에는 분명히 군인한테만 할 거야. 군인 이외에는 허가 안 내줄 거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몰래 뒤에서 일반인들한테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네, 사악하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강제성을 그런 식으로 띄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여기 보면 미래 사회와 유전자 가위 기술의 건강한 접목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네. 유전 정보는 미래의 가장 주요한 빅데이터가 될 것. 보이시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85페이지인가? 네. 그쯤 전후로 해서 있어요. 85페이지 전후로. 사물과 사람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의 생체 정보와 이를 디지털로 변환한 신호는 사물 인터넷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뭔가 여기 섬뜩하지 않습니까? 사물 인터넷을 하는데 유전 정보가 주요한 빅데이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백신까지 연결하고 여기에 갑자기 일론 머스크 형님의 생각이 나면서 뇌에 칩 박는 거야? 네, 뇌에 칩이 주사제로도 할 수 있다, 레이저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주사제, 백신이랑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혹시 백신 속에 조그만 어떤 그 기계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칩 같은 게? 나노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돼서 이게 음모입니다.
소설이에요. 네. 적용이 돼서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전부 다 막 조작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몇 가지 어느 정도의 생체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칩이 아주 나노죠, 나노 형태의 칩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소설을 써보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런 것까지 네. 만들었어요. 이제 진짜 조그맣게 그 혈관 속에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는 만들었어요. 네. 예, 물론 군사용이지만은 그렇죠. 예, 상용까지는 상업화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상업화는 돈이 들거든. 하지만 군사용 목적으로까지 완성시켰어요. 모든 것은 군사적인 목적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인터넷도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백신에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의료 목적으로 실제로 나노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장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유전자 가이라는 변환 기술을 통해 유전체 기반 네트워크가 정적인 것이 아닌, 그러니까 고정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동적인 네트워크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인간의 유전자는 태어날 때의 상태를 그대로 갖고 가는 숙명적인 것이 아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유연한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네. 인간의 범주에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르게 봐야 됩니까? 이제 경계가 애매해지기 시작하죠. 이제 점점. 소름 돋기 시작해 진짜. 그러면 진짜 인간의 범주에서 봐야 되는 것이 맞을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 4차 산업나무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의식이잖아요. 의식. 네. 의식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건 사람 자체가 네. 이제 그 기계라던가 이런 것과 차이가 없다면 네. 그건 나란 존재는 어떻게 나라고 인식할 수 있냐. 의식혁명 나오고 네. 의식을 다운받아서 뭐 딴 데 옮긴다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오지 막 그러고 있잖아요. 네. 지금. 예. 유전자 치료 부분도 나와요. 이건 책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따로 정보를 수집한 겁니다. 네. 네. 생명윤리법 때문에 국제적으로 사실은 이 유전자 치료 허용하는 범위를 에이즈에 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우한폐렴의 면역결핍과 관련된 형태의 패턴을 띠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래야 강제성을 갖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통점, 교집합들이 많아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이즈와 비슷하기 때문에 네. 강제적으로 그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그 신체 DNA 정보를 채취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에이즈 치료제가 상당히 비싸요. 제가 알기로는 사람 월급으로, 일반적인 사람들 월급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치료를 못하니까 우리가 공익의 차원에서, 공중보건의 차원에서 저들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명분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니다. 이게 뭔가 꿍꿍이가 다 있었고 지금 일련의 사건들과 연결돼 있다.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정보가 담긴 DNA를 바이러스에 주입을 하고 이거를 치료한다는 명분하에 백신을 이용해서 또 한 번 변형된 뭔가를 주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쵸. 충분히. 네. 네. 중국 군에다가 코로나19 무한폐렴을 시험한다. 네. 네, 백신 시험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얘네들이 사람한테 안 한다 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안 한다 했어요. 근데 말이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몰래 그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맞춰서 보내고. 그 뉴질랜드에서 그 사건 터졌잖아요. 그래서. 네. 뉴질랜드였나요, 그게? 그 뉴질랜드. 그러니까 네. 그 백신이란 말이에요. 네. 백신이란 건 뭐냐면은 그 우한폐렴균을 약하게 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일부러 병을 걸리게 해서 면역력 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백신이란 게. 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저다 삐삐삐 하면서 감염자로 나오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걱정 마. 얘 다 백신 맞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뉴질랜드 입장에서 미쳤냐? 야 이거 다 감염자들인데 이걸 내가 왜 집어야 되니까? 이거 다 백신이니까 괜찮으니까 넣어도 된다. 병 다 난다니까. 야 입국 금지해서 딱 거버린 거예요. 파푸아 뉴기니가?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하여튼 그건 네. 파푸아 뉴기니가 하여튼 뭐 네. 그쪽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었어 이번에. 네. 파푸아 뉴기니는
잘라버리고 안 한다 하고 네. 다른 나라들,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임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여기죠. 캔시노 바이오로직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던데요. 인민해방군 군사의학연구원과 캔시노 바이오로직스가 공동 개발한 백신을 1년간 군에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이름이 좋네. 겐시로. 캔시노. 겐시로. 북두신권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 거기 주인공이 캔시로예요? 네, 겐시로. 이게 보이시죠? 네. 군사용으로만 쓴다고 써있잖아요. 네, 군의 승인 없이는 민간에 사용할 수 없다. 군이 승인했나 보죠. 비공식으로. 그러니까 쓰고 있는 거지. 현재로선 이 백신을 일반에 투여할 계획은 없다 해놓고 해온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백신은 중국과 해외에서 이제 임상 3상을 시작했는데 캐나다에서도 임상 3상 돌입 예정이다. 그러니까 중국 백신을 캐나다에서 임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캐나다에서 따로 개발을 해서 임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신이 캐나다에서 임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회사가 바로 제가 아까 말한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그 회사예요. 좀 복잡한데 칸시노는 우한에서 1상 이상 다 했고 최초로 사람한테 1상 이상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최초인데 데이터 다 여기서 얻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네, 지금 중국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제였나? 러시아하고 미국의 그 백신에 대해서 제동이 뭔가 걸린 것 같은 뉴스를 봤어요. 중국은 다른 나라에 실컷 지금 여러 군데에 임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백신이 완전한 테스트를 거칠 수 있는 게 중국이 앞서겠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앞서겠어요? 중국이 빠르겠는데? 그렇죠. 왜냐면 이거 하니까. 네. 그럼 중국이 다 해서 테스트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다른 나라들에서 백신을 생산을 하지 않을까요? 캔시노 또는 칸시노라고 해요. 중국군과 협력하면 다른 나라에서 무수한 법적, 윤리적 문제로 난항을 겪는 백신 임상 시험이 빨라질 것.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이어야만 해. 중국이 가장 숫자도 많으니까 만만한 게 중국인 거죠, 결국. 네. 그러니까 중국은 없어서는 안 될 테스트 베드인 거예요. 네. 클로즈 베타. 네. 우리나라는 오픈 베타. 쟤네는 클로즈 베타. 우리는 거의 다 이제 상업하기 전에 딱 그 완성 상태에 거의 가까운 상태의 시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쪽은 똑같은 실험실에 쥐지만 저쪽은 실험하다 죽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실험을 해도 죽을 확률은 좀 적죠. 네, 그렇죠. 우한폐렴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돌 때는 막 난리가 났지 그냥. 화장터에 비닐백도 안 벗기고 집어넣는다 얘기까지 막 나올 정도로. 사는 사람까지도 그냥. 그때 공기 엄청 매캐했어요. 한국 공기 장난 아니었죠. 네. 왜 공장도 안 돌아가는데 공기가 이렇게 더럽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불쌍합니다. 제이크 리님. 정말 완벽한 희생양이네. 그렇죠. 그때 진짜 세상 다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그럼요. 네. 중국도 아주 망하는 줄 알았지. 요즘 또 고삐 풀린 망할점도 막 나오기 시작하네. 중국애들. 이제 좀 살만한가 봐요. 안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캔시노라는 회사가 2017년도에 에볼라 백신 개발을 위해서 협업을 진행했대요. 그 중국 인민해방군의 의학연구소 군사과학원과 긴밀히 협력을 해왔대요. 이번에 에볼라 바이러스도 그 랜드시비르도 거기에 터지자마자 투입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도 이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캔시로라는 회사는 캐나다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일했던 중국 태생의 연구자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외에도 중국 회사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지만 일단 캔시노만 볼게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때 1월 26일에 이분이야 박훈탁이라는 분이 이거 전 방송에서도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보여드린 거예요. 캐나다에서 우한폐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훔쳤대요. 훔쳐서 중국에서 이게 생물학 무기가 됐고 그래서 퍼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고 문헌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걸 봤을 때 이 캔시노라는 회사가 캐나다
에서 세워졌는데 중국 태생의 연구자들이 설립을 했다라는 게 뭔가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있어 보이는데. 우한폐렴과 관련돼 있고 교집합, 캐나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 큰 전염병 같은 경우는 보안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겹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터졌을 때 우시혜택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어깨 아파요? 원래 많이 아파요. 네. 이따 주물러 드릴게요. 네, 많이 해주세요. 응? 네. 길이 가는 게서 오는 게 있는 법. 나도 해야지. 고마워요. 네. 네. 자, 우시혜택. 우시혜택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레지던트 이불과 동급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연역을 보니까 2000년에 상하이에서 우시 파막택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설립이 됩니다. 네. 그리고 2007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어요. 쭉 보면서 회사명을 2008년도에 바꿨네요. 2008년도에. 그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또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서브프라임 먹이주론 사태. 그렇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런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에는 민주연구원이 탄생했고. 아니 2008년도에 우시 혜택으로 미국이 인수하면서 이름 바뀌었다는 거네? 네. 아, 이거 뭔가 있어 보이는데? 미국이 인수한 게 아니라 미국의 에텍사를 인수를 하면서요. 중국이? 네, 중국이 인수를 해요. 그 1170만 달러의 채무와 1.5억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 채무도 내가 해줄게. 그리고 1.5억 달러 지급해줄게 하면서 우시 혜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2008년도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무너질 때 그때 중국이 샀다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연구원이 생기고 미국의 싱크탱크가 붙고 왜냐 테스트베드 아니야 여기도. 그리고 이제 그때 아시아 소사이어티도 우리나라에 본사를 만들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 해죠. 2008년도가. 그렇죠. 빅데이터 선거가 최초로 일어난 때예요. 2008년도. 네. 자, 밑에 좀 더 볼까요? 2014년도 이때도 미국의 시퀀싱 제조업체인 일루미나사의 일루미나라는 이름의 회사의 시퀀싱 기계를 구입을 하고 미국의 바이오 IT 기업으로 인간 유전자원 데이터뱅크 및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던 넥스트 코드 헬스사에 6,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우시 넥스트 코드를 설립한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자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 만든 게 그냥 회사들이 아니라 이런 회사들인 거예요. 유전자. 전부 네, 의료 관련된 거네. 네. 제가 이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지금 백신이 전 세계에서 중국이 인간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중국만이. 뭐 우리도 한다라고 해요. 셀트리온이 내년이 아니라 올해 지금 모집 중인가? 그렇게 아까 기사 봤거든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80 몇 명, 아예 그 표본 다르죠? 표본 규모가 다르죠? 중국은 막 몇백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30명, 80명 이 정도 지원한 사람만.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모으기 좀 애로사항이 있죠. 중국같이 좀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취합하면 우리가 그걸 토대로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너무 많이 갔는데 하여튼 왜 그러냐, 왜 그런 의욕을 가지냐, 바로 이거예요. 우시 혜택은 임상전 연구나 CRO라는 게 임상시험 대행 기관이래요. 임상시험을 대행을 한대. 중국 지금 그거 하고 있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이 부분에서 로컬 기업 중 두각을 나타낸 우시 혜택이 단연 으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회사들을 통한 CDEO, 위탁 개발. 한마디로 야 너네 이거 개발해줘 라고 하면 개발을 대신해준다는 거예요. CMO, 위탁 생산까지도 원스톱으로 다 해준다. 이거 보니까 느끼는 게 이거 중국의 경제 IMF 같은 경제 붕괴 사태가 올 것 같은데. 지금 외국 자본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경제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네. 중국이 네. 어쨌든 뭐 테스트 시험장이 되든 말고 어쨌든 빅데이터를 좀 모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저 우시 앱텍이 지금 그러면 이 4차 산업에서 네. 이 우한폐렴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기술과 데이터를 지금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인 거 아니에요? 그걸로 추정되죠. 그 헤게모니를 중국이 갖게 되는 걸 가만둘까? 아마도 많이 지분을 뺏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미국 애들이 그러면 갖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기를 줘갖고 중국 네. 경제를 붕괴시킨 다음에 저런 중국의 우한폐렴에 관련된 그 기술 네. 있죠? 빅데이터 같은 거 갖고 있는 회사들 네. 그 주식을 다 인수해버리면 되거든. 그러면 공짜로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중국 경제 위기 오겠는데? 라는 게 보여요. 네. 요미요미님 모더나 3상 임상 시험 7월에 착수 11월 출시. 네. 그 기사는 저도 봤습니다. 네. 왜냐면 일본이 그런 식으로 당했거든, 미국한테. 그래서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일이 있을 거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는 미국이 절대로 중국 혼자만 먹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절대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도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죠. 예, 결국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15년간 우리 기술자들이 다 미래형 원자로를 개발을 했는데 막바지에 탈원전, 대통령이 탈원전이요, 저희 탈원전이요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패권을 우리나라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미국에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지분 참여만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가 아웃소싱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 식으로 형태로 어느 정도의 지분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인성실험 다 끝나면은 이제 그냥. 자, 여기 보면 소로스가 2010년도부터 존나 빠르네. 네, 제약주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얼굴 안 보이는구나. 요 다음 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바이오테크 전문 제약사, 의료기기, 제너릭 이런 데다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요겁니다. 이게 증권거래 거기에 하는데 올라온 리포터예요. 보고서예요, 보고서. 이게 2011년 3월 31일 그리고 보이시죠? 2011년 3월 31일 소로스 펀드 보이시죠? 이 주소가 8887 888은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인데 뉴욕에는 네. 그리고 이렇게 안 넘어가. 컴퓨터가 조금 힘들어하네. 여기 우시 파마텍. 이때 당시는 이름이 우시 파마텍이었어요. 2014년도에 이름이 우시 에텍으로 바뀌었고 미국의 에텍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우시 파마텍이었어요. 우시 파마텍에 소로스가 투자를 했습니다. 우연일까요? 네.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네. 아니, 한두 푼 투자하는 거야, 이게? 네. 이 정도 장기 계획을, 미래형 원자로도 15년 계획이었어요. 그쵸. 이것도 지금 보면은 대략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전 세력들이 설계를 한 거지. 예, 그렇게 해서 네. 나중에 자기들이 가져간다라고. 네. 그러면 이 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조그만 거 하려고 했겠어요? 뭔가 거대한 그림을 그렸다는 당연하죠. 겁니다. 네. 근데 이거 거대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방대한 자금과 조직이 있다는 소리인데. 왜냐면 저도 방대한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이 학코방에서. 하지만 실현시킬 수가 없다니까. 계획만 세울 뿐이지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쵸. 얘네들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계획하고 막 꿈꾸는 거에 100이라면 한 8개 정도는 다 탈락되고 많아야 한두 개가 성공이 되는 거죠. 실현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이걸 다 해냈어요. 거의 다 하죠, 그냥. 네. 100개 하면 100개 다 성공시킬 수 있지. 아까 그거네. 이거. 7월부터 이미 백신을 맞췄다. 네. 그리고 한 달 지나서 공개를 했다. 이거 8월 25일 기사입니다. 네. 이것도 6월 12일 기사인데 이거 모르고 있었어요. 간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보니까 국유기업, 외국 나가는 국유기업의 직원한테 이미 군인들 뿐만이 아니라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쵸. 대단한 애들이야.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오죠.
중국 검증 안 된 우한 코로나 백신을 해외에서 임상 시험한다. 예. 에포크타임즈도 나왔었어요, 저게. 네, 파푸아 뉴기니 맞습니다. 맞네요, 파푸아 뉴기니. 예. 파푸아 뉴기니는 너네 중국인들 이거 안 돼. 삐 입국 금지 했는데 다른 나라들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연합, 인도네시아 지금 그러니까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캐나다에서 중국 기업들이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2018년도에 가짜 백신 사건이 있었대요. DPT? 파상풍이랑 뭐 이런 거 하는 주사인데 그때 그 백신이 가짜였다라는 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맞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중국만 그러겠어요. 백신에 대한 그 공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얼마 전에 돌았던 그 영상 보셨잖아요. 어떤 의료 그 여성인데 의료의 그 계통에 계시는 분이고 자기 의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 우한폐렴 백신 자체가 문제가 있다. 뭐 수은 얘기도 나왔었던 것 같고 인간이 암에 걸릴 요인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었어요. 이거는 돌아다니는 영상이지 정확한 기사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소수라서 다 묻힌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도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옌린먼 박사 아닙니다. 서양 사람이었어요. 네, 서양 사람이었어요. 케빈 킴님 서양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할 걸로 보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임상 테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강제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공포심을 더 조장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맞게 하는 것과 저렇게 독재를 이용을 한 국가에서 인구도 많잖아요. 저기에서 저렇게 강제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 이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개발도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셀트리온은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돈을 버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개발된 치료제를 원가에 제공하겠다고 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코비드-19 사태 종식 때까지 렘데시비르 로열티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둘 다 되게 선의로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가에 제공하겠다는 거는. 그러나 앞으로도 변종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약사의 선의가 반복되길 바랄 수만은 없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주 섬뜩한 문구를 보신 거예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발생할 거다지 결국. 네. 장기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선의로 그 기업들이 출발을 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이익을 챙겨줘야 된다. 그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시작하면 이익을 보는 건 거대 기업이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만약에 저거를 하는 제약회사라면은 네.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네. 그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스타링크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면서 인공위성을 몇만 개를 쏘겠다고 하는데 네. 인터넷을 저가로 판다면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돈을 어디서 메꿀 거야? 못 메꾸죠. 근데 하는 이유는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데이터를 팔아야죠. 그렇죠. 난 그래서 이걸 보는 게 뭐냐면 그 치료 백신제를 네. 아프리카가 됐던 그런 데 거의 원가로 팔되 얘네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마 그 국민들의 생체 정보가 아닐까 싶어요. 네. 생체 정보 얻으면은 이거 사실 저가로 줘도 돼. 어떻게 보면 생체 정보를 헐값에 샀다고 보면 맡겨냈다 보면 되는 네. 개념이거든. 네. 근데 생체 정보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래의 병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맞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키면 이거는 얼마든지 그 이상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가능해. 네. 그리고 특정 에이즈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유전자 코드라든지 이런 것도 획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뭐 저가로 주는 거 뭐 일도 아니지 뭐 저기 뭐 어려워. 어차피 더 큰 돈 벌 수 있는데. 네. 아마 그 개발도상국 국가한테 그 계약할 때 사인을 하라고 하게 될 것 같아요. 명분은 그거지. 보다 완벽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환자의 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구실을 붙여가지고 하게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그 어떤 프로그램을 쓸 때
동의하잖아요, 약간의. 그거랑 같은 겁니다. 어쩔 수 없어. 동의를 해야지만 안 이해할 수 하면 그 있는 다음에 걸. 진행이 안 돼. 네. 에 대해서 한국이 나설 때가 됐다. 그리고 주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이 점점 세계의 중심적 국가가 되는군요. 네. 보이십니까? 이게 미국과 중국 대립 정반합. 의 합의 도출이 대한민국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세계 정부의 수도가 한국에 생긴다니까. 아, 그쵸. 네. 난 몇 번을 얘기했어요, 내가. 네. 어? 네. 세계 정부의 수도가 대한민국에 정말 생기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K-방역 이런 걸 널리 알려주고 널리 퍼뜨려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표준이 될 수밖에 없고 아마도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 없이 경제 위기가 와도 그게 아주 깊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스마트 시티도 K-방역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지난번 기사에서 그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K-방역 얘기를 하면서 잘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전자정부 시스템 이것 때문에 마스크도 원활하게 공급이 됐고 사람들도 원활하게 통제가 가능했고 이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바로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모델하우스답다. 네. 레몬 자몽님. 모델하우스는 항상 아름다운 거죠. 그쵸. 예, 실질적으로 살아보면 막 배관도 터지고 수돗물도 겨울에 얼고 그러겠지만 모델하우스는 항상 완벽하죠. 그 세계 정부의 수도 얘기는 좀 오래전부터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네. 기사 찾아보니까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박사님도 전부터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냥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라 이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이 그래 아니고 그렇게 가능한데 유럽 연합의 수도가 벨기에에 있어요. 벨기에는 유럽에서 조그만 나라잖아. 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왜냐면 세계 정부의 수도가 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 있으면은 세계 정부 수도 역할을 할 수 없게 돼요. 왜 편중성 논란도 그러니까. 있고 그러면 중립인 너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당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상치 못한 데서 했다고. 펭수방탄님 먼저 공산국가가 된다고요?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도 굉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공권력에 휘둘리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우한폐렴 이전과 이후에는 자유도라는 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이 지나고 우한폐렴이 지나가면 다시 전처럼 바뀔 것이다,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지만 기대를 하죠. 희망을 갖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 이건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질병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이제 딱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연한 폐렴은 우연한 게 아니고 계획된 것이다 라는 소설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4차 산업혁명과 지금 우연한 폐렴과 의학적인 부분, 백신 부분 이런 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있고 그 밑에 미국, 중국, 한국 등등등 되어 있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네들은 따라만 와. 그치. 이 상태예요. 사실 옥신각신하는 것 같지만 이 정반합, 디테일은 약간씩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변성이 있어요. 변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제사회를 하기 위한. 네. 네. 뭐 어쨌든 간에 이건 소설입니다. 네.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네. 요즘에 또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스물스물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돈 가지신 분들은 조금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현금 가지신 분이지. 네. 현금 가지신 분들. 왜냐? 자,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은행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단축을 하고 있죠. 영업시간을. 네. 근데 이게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을 함으로써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연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은행 이렇게 다 망하겠네. 뭐 얘네도 이제 온라인적으로 하려고 많이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온라인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러면 인원은 당연히 감축이 되고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요건들
가지고 움직이게 되겠죠. 전자화폐 사용하지 뭐. 네. 자, 이제 뭐냐면 민관이 합동을 해서 이걸 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디지털 화폐를 하게 되면 발행은 중앙은행에서 CBDC의 뜻이 그겁니다. 네. 중앙은행에서 발행할 거야, 화폐를. 그 얘기예요.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는데 유통을 민간을 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갈 것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보이죠. 자, 5만원 원권 회수율이 떨어지자 팔거든 국세청. 다 장롱에 박아놨다는 소리죠. 그쵸. 야, 근데 여기 깨알같이 이광재 보이십니까? 이광재. 여시재. 네. 여시재 원장. 부원장 하다 원장 됐죠. 네.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성, 탈세 등 활용이 의심된다. 정부 현금거래 정보 수집 강화. 뭐 요거를 이제 이광재가 들고 나온 거 봤을 때 앞으로 이걸 위해서 디지털 화폐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저걸 명분화해가지고 네. 하는 거죠. 요게 이제 9월 2일에 나왔었던 기사예요. 9월 2일에 똑같은 날짜에 나온 기사가 요것도 있습니다. 왜 두 개를 동시에 냈을까?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 과감하게 진행한다. 그림이 보이죠? 장롱에는 현금들 네. 다 이제 디지털 화폐 안 시키면 이제 세금 폭탄 내리고 이제 뭐 화폐 개혁이 일종의. 그쵸. 네, 일종의 화폐 개혁이에요. 내년 1월에 시험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내년에 그게 시험 운행이 그냥 현실로 쫙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바뀌는 게 없이 확고부동하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CBDC에 대해서는 제가 용어를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4가지의 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이 소액 결제용이고 분산 원장이에요. 단일 원장이 아니라 어려운 용어가 나오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분산 원장을 하면 여러 사람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다는 주장을 해요. 네, 주장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주장이지만 어떠한 해킹이 불가능하다. 동시에 많은 컴퓨터를 해킹할 수 없으니까 많은 정보를, 많은 기기들을 네, 그걸 지금 이 CBDC에서 분산 원장을 한다, 적용한다 라는 거고 소액 결제용이다. 그 경제 주체가 아주 거대한 기업들이 아니라 큰 돈들만 옮겨가는 거에 쓰는 게 아니라 소액 결제용이면 뭐겠어요? 당연히 너도 나도 여러분도 우리도 다 개인들, 개개인들이 생활하는데 쓰는 그 소액 결제용. 네, 사람들 삶에 깊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쿠션님, 중국처럼 지폐 사라질까요? 네, 지폐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죠. 이걸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준비하고 있죠, 지금. 네, 중국 따라가요. 네, 상환님, 오상환님. 중국 따라가는데 중국보다는 좀 더 민간 참여가 자율적이고 그 혜택도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익이 있는, 마치 유리하고 이익이 있는 것처럼 인식이 돼서 자발적으로 이걸 쓰게 만들 겁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도 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이 된다라고 하죠. 화폐, 발행, 운영, 체계도 중앙은행뿐 아니라 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이 되면서 기존과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지난번인가? 지난번인가? 한번 그 방송했었을 때요. 우리 같이 그때 방송했는데 마트 같은데, 카페 같은 데서 현금 안 받고 스타벅스에도 현금 안 받고 현금을 하려면 딱 맞춰 가져오든가 나머지 잔돈을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 네. 계좌로 넣어주는 걸 하든가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 스타벅스에서 진짜 그렇게 했었어요. 아, 스타벅스 누구랑 가셨어요? 아니 그게 바뀌니까. 나랑 안 갔는데? 갔어. 내가 계산할 때 앞쪽 사람이 현금을 내는데 거시름돈을 주지 않고 뭐 이게 포인트처럼 해서 이렇게 돌려주더라고. 아, 하여튼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은 땀이 났어요. 땀이 났죠. 누구랑 갔지? 네, 농담하는 거예요. 네네. 네, 농담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저 사람이 할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해야지. 네. 자, 현금이 없어지고 시중에서도 이제
무한배랑 때문에 카드도 이렇게 주려고 하면 여기 꽂으세요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꽂으세요 해서 꽂아야 되잖아요. 터치를 안 하지. 이게 점점 심화되면 디지털 화폐 사용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강제 아니에요. 내가 병 걸려 죽을 것 같은 걸 조심해야지. 내 몸도 소중한데. 그럼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나온다 그러면 특히 알바이신 분들은 더 환영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알바분들은 그런 데잖아요. 편의점 알바분들.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현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카드를 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속으로 그런데요. 제발 카드 열어. 제발 카드 열어. 왜? 카드가 편하니까. 결제 이렇게 딱 하고 하면 끝나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긴 맞아요. 사실 저도 현금 안 갖고 다녀. 저도 현금 동전 같은 거 막 넣으려면 복잡하거든. 무겁죠. 네, 저도 제가 재래시장 안 간 이유가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안 가거든. 네. 요즘은 재래식 시장도 카드 되잖아요. 안 된 데도 아직 있어요. 우리 동네 안 돼. 그래서 잘 안 가. 네. 하긴 마트가 편하긴 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주머니가 없어요. 뭐랄까 반바지는 있는데 원래 그 맞춰서 입은 핫바지에는 네.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드 한 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카드 한 장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주차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현금을 조금은 이제 보유를 하고는 다닙니다. 네. 가끔 현금만 내야 되는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그래.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거는 다 끝났어요. 그래도 시간이 꽤 지났네요. 이제 앞으로는 현금 없는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탈세, 뭐, 음성적으로, 재산을, 뭐라 그러지? 꼼쳐놓는다고 해야 되나? 어려워져, 이제.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명분으로 해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게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고민, 머리를 많이 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금 많은 거, 네. 전자화폐로 등록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은행에서 전화 와요. 네. 그러면 이렇게 현금을 막 가지고 있다가 이거 은행에 넣을 때 소명 안 해야 되겠어요?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꽁쳐갖고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네. 그거 진짜 현금 받아주는데 아니면 쓸 수 없을 정도로 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